안녕하세요, 동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사상가인 롤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롤스의 사상은 현대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사상은 실제 사회에도 적용되어서 널리 활용될 만큼 방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롤스는 7살에 폐렴에 걸렸는데 두 동생에게 폐렴을 옮겨 죽게 되는 일로 평생 소심한 성격에 말더듬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2차 대전에 참가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고 이때의 일로 시민 불복종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철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이 바로 그의 제자입니다. 롤스는 1971년 출판된 그의 일생에 져서 정의론을 통해서 메타윤리학의 비판으로 점차 사장되어 가던 윤리학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롤스는 정의의 개념을 고민하면서 진정한 사회 정의에 관한 사고실험과 상세한 논증 과정으로 설득력 있게 정의로운 사회를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윤리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때의 윤리학은 이제 윤리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실천 윤리학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롤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고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성공한 사업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만약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러한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시기를 잘못 타고났으면 흑인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농구 실력과 사업적 수완 그리고 시기를 잘 타고나는 것 등은 모두 우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잘나서 그러한 능력과 재산을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연으로 얻은 타고난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롤스는 바로 이런 것이 부정의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롤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협동하는 체제라고 파악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우리 사회 자원의 적절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협동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기 위해선 우선 정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앵무새 마냥 사회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정의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사회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 제도가 필요합니다. 롤스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한 기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가 모두 완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롤스가 제시하는 완전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예시는 케이크 조각 나누기입니다. 처음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가져간다는 기준을 세운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크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모두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에 완전한 정의의 형식을 지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형식을 지닌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 결과의 기준은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가 불완전해서 자칫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롤스가 제시하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라는 공정한 기준을 설정되어 있지만 증거 부족, 증거 조작, 재판 과정 등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제안합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오직 공정한 절차만 따르면 저절로 그 결과가 공정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롤스가 제시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도박에서는 속임수만 쓰지 않는다면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할 때 누가 그 돈을 따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 즉 공정한 절차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결과도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축구 경기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반칙이나 거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느 팀이 경기에서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현실의 존재에서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조건과 기준들을 모두 만족하지 않고도 그저 공정함이란 절차만 준수한다면 저절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의 공정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적용될 공정한 제도만 합의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룰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근거해서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분배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분배 원리는 절차에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다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는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제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고려하는 사회제도가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에 적용될 공정한 제도만 합의된다면 그 사회는 저절로 정의로운 사회로서 공정하게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정한 제도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합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신념,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정체성, 각자의 능력, 각자의 사회적 지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는 우선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가령 학년에 장학금이 200만원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도 가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장학금을 분배할지 담임 선생님끼리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n분의 1, 성적순, 집안 형편순 등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 중에서 뭐가 공정하고 뭐가 불공정한지 칼로 자르듯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모두의 생각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제도를 결코 합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롤스는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사고실험과 게임 이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을 버무려서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의 이름은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이란 조건을 설정합니다. 무지는 없을무에 알지를 써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베일은 면사포같이 얇은 소재의 천을 의미합니다. 즉 무지의 베일은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조건들을 마치 면사포를 쓴 것처럼 흐릿하게 만들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연한 특성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한 제도에 관해 합의를 한다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상황 하에서 공정한 제도에 관해 합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어떤 존재로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뒤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곧 태어난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능력을 가질지 어떤 집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서 태어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사회적 진일지 이와 같은 특성을 지금 상황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에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무작위로 형성됩니다. 즉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뇌질환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은 일종의 복권 추첨처럼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토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 제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합의가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무작위로 어떤 존재가 되어 태어나 합의의 결과로 정해진 사회 제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토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결정했으면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지의 베일이란 조건 하에서의 원초적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초적 입장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롤스는 설명합니다. 원초적 입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천재로 태어나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장애를 가지거나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운 집에 태어난 것과 같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신경 쓸 여유는 없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것과 이기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주어진 나의 조건에게만 유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원초적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애초에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박을 하듯이 나는 운이 좋게 잘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한 최악을 고려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최소 극대화의 원칙, 맥시민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의 어떠한 사회 제도를 만들자고 합의했는데 누군가 이를 어겨버린다면 합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은 상호간에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롤스는 이를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계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초적 입장의 모든 합의 당사자는 무죄의 배일 조건 하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합의합니다. 최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모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고려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가정하는데, 합의 당사자들은 공정한 사회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에 필요한 상식이나 지식 같은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무죄의 배일의 조건에서 설정했듯이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속한 상황, 이런 것은 모르기 위해서 토의에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만드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한 사회 제도를 정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과 2원칙으로 구분되고 제2원칙은 다시 두 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구분됩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광범위한 권리를 지니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1과 4.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강조하는 기본적 자유는 기본적 권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정치, 언론, 결사, 양심, 사상, 신체, 종교, 사유재산권 등에 관한 자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든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이것은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다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으며 가장 최우선시됩니다. 뒤에 설명할 차등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본적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오직 사회 전체의 더 큰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경우뿐입니다. 가령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롤스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찬성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실제로 방역에 효과가 있다는 KF94를 끼면 숨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을 나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 강화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롤스식으로 설명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사회의 더 큰 자유가 강화되기에 개인들이 지니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오직 그로 인해 더 큰 자유가 보장될 때뿐이며, 같은 논리로 어린아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위험한 행위를 방지해서 더욱 그들의 기본적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침해와 제한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일상에서는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롤스는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침해란 침범해서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즉 각자의 자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한도가 있으며 사회 전체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서는 자유의 한도를 지정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제한이 가능하기에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 롤스는 공리주의를 다시 한번 비판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므로 최소 수혜자라고 하더라도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더 많이 분배해서는 안 되는 것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적 자유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존감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유지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악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노력만 한다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있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좋은 성적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평소에 공부도 안 하던 놈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기부 입학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좌절해서 더 이상 공부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대충 살 것입니다. 바로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롤스는 개인의 자존감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 생각하고 자존감이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들은 제1원칙에 의해서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천부적 자산, 타고난 재능이나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천부적 재산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노력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겨울에 춥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사적 소유권이나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들은 기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유지하는 것을 넘어선 과도한 부의 축적이나 상속, 증여,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권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존감이 유지하는 것을 넘어선 것들은 기본적 자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천부적 자산과 사적 소유권이 기본적 자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수능시험에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의 제2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원칙에 따르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없고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우선 제2원칙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차등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무척 중요해서 최근 수능시험에 단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소 수혜자는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우연성 중에서 하나로부터라도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는 말은 가능한 여러 정책 중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회적 가치가 100이 있다면 A 정책은 부자가 60, 중산층이 25, 최소 수혜자가 15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즉은 부자가 50, 중산층이 30, 최소 수혜자가 20을 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는 롤스가 B가 더 바람직하다고 파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B 역시 부자가 전체 사회적 가치의 절반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A에 비해서 B의 최소 수혜자가 5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더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타고난 재능과 같이 자연적 우연성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재조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은 우연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운 없이 별다른 재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을 따라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롤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지니지 못하고 신체의 장애같이 불리한 요소를 타고난 사람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은 매해마다 매달마다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의 아빠로서 앞으로 우리 가족, 우리 딸이 살아갈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웃음거리 삼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사회에서 도태되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경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중위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높아서 마트에서 한번 장만 봐도 10만원 가까이 나오고 외식을 하면 거의 5, 6만원은 기본에 배달 음식도 3만원씩 합니다. 사실상 식비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출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등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중위소득만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는데도 이러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출산도, 결혼도, 심지어 연애도 하지 않고 오직 생존에만 국한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직면했고 머지않아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입니다. 롤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려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하는 연쇄관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정적인 시선과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늘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이것저것 경제활동도 하고 핸드폰도 새거로 바꿀 그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이 증가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니 고용도 증가할 것이고, 매출이 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복지에 투자 예산도 적극 늘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선순환이 돌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 전체 이익 증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셈입니다. 최근 수능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으로 차등의 원칙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논의할 부분은 천부적 자산입니다. 천부적 자산은 내추럴 탤런트, 즉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타고난 능력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각자가 지니는 천부적 자산은 타고난 운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 실력도 리오넬 메시의 축구 실력도 모두 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가 이 축구 재능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다, 나 말고 이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잣집에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해서 부의 세습을 통해 여유있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요즘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산다, 나의 이 자산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은 운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을 남들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룰스는 개인이 우연으로 얻은 것은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응분의 자격이란 뜻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던이든 메시든 이 사람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천부적 재능을 지닌 게 아니라 운 좋게 그런 능력을 얻었으므로 도덕적 응분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롤스에 따르면 도덕적 응분의 자격은 반드시 개인의 노력에 따른 자유의지의 결과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적 자산은 자유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운 좋게 그저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도덕적 응분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천부적 자산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사회적 재화를 많이 분배받는 것 또한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을 구분해보면 천부적 자산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천부적 자산 그 자체를 많이 타고났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부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던의 농구 실력이나 메시의 축구 실력은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의한 것은 천부적 자산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고 이를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다시 말해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에게만 사회적 가치가 집중되는 것이 부정의한 것입니다. 즉 조던이 우연으로 얻은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정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타고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부정의한 것일까요? 롤스는 천부적 재능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능력으로 얻은 사회적 이익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최소 수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일부 사용한다면 사용하고 남아있는 사회적 이익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재능은 있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 재단을 만들어 준다던가 장학금을 준다던가 무료로 축구 교습을 시켜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이익은 메시의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으로 얻은 능력을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을 최소 수혜자를 위한 다음에 남은 결과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 천부적 자산의 분포는 임의로 주어진 운이기 때문에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천부적 자산 자체는 나의 것입니다. 조던의 농구 실력, 메시의 축구 재능은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던과 메시가 타고난 운동 실력을 통해 얻은 재산, 즉 천부적 자산의 분포는 최소 수혜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일부 사용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천부적 자산을 통해 얻은 모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종의 공동의 자산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서 최소 수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에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지니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부적 자산은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도덕적 응분의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천부적 자산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우연으로 얻어진 천부적 자산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부정의하다. 네 번째, 자산으로 얻은 결과물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남은 결과물만큼은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아무리 우연으로 얻어진 천부적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창출해낸 모든 사회적 이익을 모두 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들의 모든 결과물을 다 가져가 버려서 최소 수혜자들에게 분배해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들의 정당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천부적 자산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어려운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조던 스니커즈를 제공하더라도, 메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축구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유할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 최소 수혜자들은 형편이 개선되니까 좋고, 천부적 자산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돈을 버니까 좋고, 결국 모두에게 좋아서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우연성으로 얻은 재능과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정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의 제2원칙, 두 번째 조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하라고 주장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위를 개방해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동등하고 균등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양인 이상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밑에 노비나 천민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도 타고난 신분으로 인해서 과거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입시 제도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론상 서울대학교에 모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이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응시 자격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위 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타고난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사회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력과 유사한 재능이 있으면 성공 기회도 유사해야 된다. 즉,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성취의 전망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축차적 서열이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시되고, 사회의 직위, 직책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우선 보장되어야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기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 제도에 적용되어 잘 운영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합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으로 타고난 운의 불평등을 최소한으로 조절해서 누구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타고난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타고난 재능을 얻게 된 이익으로 최소 수혜자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사회, 바로 그런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했으면 롤스의 사상은 복지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롤스는 복지국가를 반대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체제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비교하고 OX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최초 분배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는 체제이고,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만 최소 수혜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체제입니다. 이를 학교와 관련지어서 예시를 들어보면,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기회균등 전형, 배려자 전형을 지향할 것이고,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집안 형편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지향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공통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회균등 전형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고, 장학금은 그 학생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장학금 지급과 같은 복지제도의 제도는 최소 수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저 이 사람이 어려운 형편인 게 입증된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마다 일정량의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계에 도움은 되도록 하지만, 이 돈을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입시제도에서 배려자 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되는 것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이 제도만 잘 이용한다면 내가 다른 학생보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자존감이 지니게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차이점은 최초 분배인가 마지막 순간의 재분배인가에 있고, 정의의 원칙을 실현해서 근본적으로 불행을 개선하는가 임시 방편으로 불행을 보호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보다 바람직한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롤스의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부는 교육과정에 훨씬 넘어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는데 최근 수능 시험이 너무 고이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로 적용하러 가보겠습니다. 12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다. 롤스의 정의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기본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동을 지향하는 것이 롤스 정의론의 목표입니다.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 순수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롤스가 동의할 내용입니다.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 역시 순수 절차적 정의의 근거에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만 마련된다면 저절로 결과도 공정해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 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 즉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로 여기 공정한 절차에 해당되겠죠.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정의로운 절차만을 고려해야 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이다. 롤스가 가정하고 있는 사회관입니다. 롤스는 사회에서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서로 협동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우연으로 주어진 천부적 자산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을 비판하고 우연의 영향력, 운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롤스의 목적이었습니다.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틀린 부분은 그 자체로입니다. 천부적 재능을 받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받기 싫어도 받는 것이 바로 천부적 재능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얻은 사회적 이익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한 것이죠.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그 자체가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를 비판하기에 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토론에 필요한 일반적 사실은 알아야 되고 그 외에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같은 특수한 사실들은 무지의 배일의 조건 하에 감춰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죠. 무지의 배일 속의 당사자들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자기 이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무지의 배일 속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다수결로 합의한다.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입니다.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심리학적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문장을 조금 꼬아놨네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에 필요한 일반적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겠죠.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모두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는 제약당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1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 아니고 제1원칙, 더 큰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가 아니고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 차등의 원칙뿐만 아니라 다른 정의의 원칙도 모두 충족해야겠죠.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쇄관계에 의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증진하는 게 곧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될 것임을 기대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 없이가 틀렸죠.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은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을 보장한다. 차등의 원칙에서 연쇄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충족된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것이 제2원칙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하다. 연쇄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불리한 사람도 삶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 지향한 내용이죠.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즉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롤스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하다.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는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가 틀렸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연으로 얻은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정당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권리는 자존감 보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적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자유들은 제1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제2원칙에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의의 원칙을 충족한다면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 자유입니다. 기본적 자유는 제1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된다가 틀렸죠. 차등의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을 통해서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모든 성원을 고려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천부적 자산 자체는 자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능력은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 자체는 나 자신, 개인이 지닙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정한 분배는 공정한 절차만 만족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을 롤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서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한 뒤에도 이들은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여전히 많은 이익을 쉽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즉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정당한 기대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이다. 이때의 합의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원초적 입장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고 실험이죠. 그래서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등하게 분배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적 자유는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때 균등이란 말의 의미는 n분의 1 분배로 이해하면 되는데,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라고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평등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바로 사적 소유권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다. 천부적 능력은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이 영향력을 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죠. 따라서 경감을 시켜야 됩니다.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우연성의 이용은 불평등하더라도 롤스에 따르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하다. 정의의 원칙에 따른 과세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하다. 차등의 원칙으로 더 큰 재능의 소유자의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일부 분배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는 제1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롤스가 동의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에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이 다 다르고 다양하더라도 어쨌건 그 능력으로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계산하면 정당화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인 권리를 지닌다. 사유재산은 기본적 자유이죠. 기본적 자유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고 다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선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침해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침해 권리를 지닌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기본적 자유는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다. 연쇄관계에 의해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은 곧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가 동의할 수 있겠죠.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간 결정의 원칙이다. 효용의 극대화는 공리주의입니다. 롤스는 일관되게 공리주의적인 분배 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직위는 최소 수혜자라고 우선적으로 분배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최소 수혜자라고 부자라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수능 제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하다. 기본적 자유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겠죠.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없다. 정의의 원칙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겠죠.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은 정의의 원칙에 충족한다면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러 번 설명하고 있듯이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된다. 원초적 입장에 대한 내용이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평등을 제거하는 게 롤스의 목적이 아니죠.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하다. 기본적 자유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까 균등의 의미는 n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고 모두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을 롤스는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 전체적 정의관은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공정한 절차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합의 이전이 아니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 이후에 보장되겠죠.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는 자기 삶의 전망에만 관심이 있죠. 자기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전망에 무관심한 게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 상태입니다.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은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않는다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본적 자유는 언제 제한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된다. 이것은 롤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출된다.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인데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익이 틀린 부분이죠. 합의 사항에서 누구나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사항에서는 누구나 최악의 사항을 고려해서 토의에 임합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모두에게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됩니다. 롤스가 동의할 수 있겠죠.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롤스는 연쇄관계를 가정하면서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모든 경우에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적 재화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롤스의 분배 정의로는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완벽히 소화한다면 수능시험이나 내신시험에서 못 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수렁에 빠졌다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본적인 내용으로 올라가서 큰 틀에서 다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남은 분배정의 사상가 노직, 왈저, 마르크스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노직은 롤스와 함께 비교되어서 출제되는 사상가이니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바!